사람들은 말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긴다. 눈에 보이지 않고 금방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멀쩡하던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한 지점에는 늘 한 문장의 말이 있다. 그 말은 소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고 속에 남아 계속 작동한다. 서양 철학은 언어를 감정의 부산물로 취급하지 않았다. 언어는 사고의 구조이자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해석하는 틀이다. 니체는 인간이 사용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의 힘의 방향과 가치 판단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차례 허용된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온 결과다. 험한 말의 진짜 위험성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자기 해석을 바꿔버린다는 점이다. 사람은 늘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느 정도인가? 이 질문의 답은 언어로 저장된다. 그때 외부에서 던져진 공격적인 말이 기존의 불안과 결합하면 그 말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처럼 기능하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지는 않는다. 대신 선택이 달라진다. 도전을 미루고 자신을 낮추며 말수가 줄어든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언어가 만든 위축이다. 험한 말은 인생을 직접 망치지 않는다. 인생을 망칠 선택을 반복하게 만든다. 말을 던진 사람은 대부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냥 말했을 뿐이라고 넘긴다. 하지만 철학의 관점에서 이런 태도는 가볍지 않다. 말에는 언제나 의도가 있다. 의도를 자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더 무겁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는 타인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를 결정한다. 험한 말은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규정하려 한다. 이해를 위한 언어가 아니라 위에 서기 위한 언어다. 그래서 논리는 빈약하고 감정은 과잉돼 있다. 문제는 듣는 사람이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이다. 그때 말은 내부로 들어와 오래 살아남는다.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 속에서 문장으로 남아 가장 약한 순간에 다시 작동한다. 그래서 말에도 생명이 있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언어는 실제로 사람의 행동을 지휘하고 인생의 방향을 조용히 바꾼다. 험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는 말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다. 너무 느리고 조용해서 눈치채지 못할 뿐이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잊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붙잡고 산다. 이 차이를 성격이나 멘탈의 문제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양 철학의 관점은 다르다. 문제는 강함이 아니라 해석이 머무는 위치다. 말이 감정에서 끝나느냐, 사고의 중심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서양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누군가 던진 말 자체는 하나의 자극일 뿐이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되기도 하고 삶을 규정하는 문장이 되기도 한다. 험한 말이 오래 남는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말이 완전히 낯설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마음속에 희미하게 존재하던 불안이나 열등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정확히 건드린 말일수록 강하게 남는다. 그래서 같은 말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판결처럼 들린다. 이때 사람의 사고는 놀랄 만큼 단순해진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으니
어느 정도 사실일지도 모른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꾼다. 철학이 가장 경계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다. 타인의 언어를 검증 없이 자기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이다. 험한 말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감정을 자극한다. 논리로 설득하지 않고 불안으로 설득한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반박하기도 전에 이미 내부의 자리를 잡는다. 그 다음부터 사람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조차 그 말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 이후의 변화는 서서히 나타난다. 선택이 보수적으로 바뀌고 가능성보다 안전을 택하게 된다.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맞다는 확인을 피하고 싶은 상태다. 이렇게 인생은 조용히 좁아진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오래 남는 말은 강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남는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말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온다. 철학은 상처를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 말이 머물 자리를 왜 허락했는지를 보라고 요구한다. 무례한 말을 들은 뒤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그 말 속에서 자신을 해석하려 드는 것이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만큼 부족한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말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상태다. 무례한 말은 설명이 아니다. 위치를 정하려는 시도다. 서양 철학은 공격적인 언어를 매우 냉정하게 본다. 쇼펜하우어는 거친 언어를 사고력 부족의 신호로 봤다. 논리로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일수록 감정으로 밀어붙인다. 타인을 낮추는 방식으로 순간적인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무례한 말에는 언제나 공통점이 있다. 구체성이 없고 근거가 없으며 인격 전체를 한 문장으로 규정한다. 이런 말은 대화가 아니다. 관계를 일방적으로 고정하려는 행위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위에 서 있다는 감각을 확인하려는 목적에 가깝다. 그래서 아무리 반박해도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애초에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듣는 사람이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할 때 발생한다. 저 사람이 나를 오래 봐서 저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무례한 말은 관찰의 결과가 아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한 사람이 선택한 가장 단순한 표현 방식일 뿐이다. 철학이 가장 경계하는 순간은 타인의 언어를 자기 기준으로 삼는 순간이다. 이때부터 삶의 설명권은 외부로 넘어간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남의 말로 자신을 규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무례한 사람은 한 번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은 평생 반복 재생된다. 무례한 말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상태를 드러낼 뿐이다. 불안, 열등감, 통제 욕구가 언어를 통해 흘러나온다. 그 말이 아프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의미를 허락했기 때문이다. 인생을 지키는 사람은 말의 내용을 분석하지 않는다. 출처를 본다.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태로 이 말을 했는지를 본다. 이 시선이 생기는 순간 무례한 말은 힘을 잃는다. 그 말이 당신을 설명하는 일은 없다. 애초에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오래 괴롭히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건은 흐릿해지는데 그때 들었던 문장은 또렷하게 남는다. 무엇을 했는지는 잊혀도 그때 들은 말은 정확한 문장으로 반복된다. 사람들은 이를 마음이 약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원인은 다르다. 이것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문제다. 서양 철학은 오래전부터
이 점을 짚어왔다. 비트겐슈타인은 인간이 세계를 언어를 통해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어떤 말이 내면에 들어오면 그 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 틀이 된다. 그래서 어떤 말은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사고 속에 남아 계속 작동한다. 사람은 힘들어질수록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그때 사용하는 언어는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과거에 들었던 문장이 그대로 재생된다. 역시 나는 안 된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같은 말은 처음부터 자기 말이 아니었다. 누군가 던진 언어가 내면화되어 자기 목소리처럼 반복될 뿐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변화가 일어난다. 상처였던 말이 점점 판단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기분 나쁜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되고 그 평가는 기준이 된다. 기준이 생기면 선택이 바뀐다. 도전은 줄고 안전한 방향만 남는다. 이때부터 인생은 말에 의해 관리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왜 위축됐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큰 실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명확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을 뿐이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거의 언제나 한 문장의 언어가 있다. 말은 감정처럼 흩어지지 않는다. 문장으로 남아 사고를 조직한다. 그래서 말에도 생명이 있다는 표현은 정확하다. 그 생명은 사람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 서서히 눌러 앉히기도 한다. 험한 말이 무서운 이유는 지금 아프기 때문이 아니다. 훗날의 선택을 미리 제한해 버리기 때문이다. 험한 말에 상처받은 뒤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난한다. 왜 이렇게 예민한지, 왜 이 정도 말도 넘기지 못하는지 자책한다. 사회는 강해지라고 말하고 무시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서양 철학의 시선은 다르다. 상처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서양 철학자 휴문, 인간을 이성적 존재, 이전의 감정적 존재로 보았다. 인간은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한다. 말에 상처받는다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언어를 의미로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다. 문제는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험한 말이 아프게 느껴졌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미성숙해서가 아니다. 언어를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의미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무 말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더 위험하다.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감각의 마비에 가깝다. 문제는 상처 이후에 시작된다. 사람들은 아픔을 느낀 뒤 그 아픔을 설명하려 든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나는 원래 이런 취급을 받는다라는 해석이 붙는 순간 상처는 감정에서 정체성으로 이동한다. 이때부터 말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자기 평가가 된다. 철학이 경고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상처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상처를 자기 설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삶은 급격히 좁아진다. 감정은 흘러가지만 해석은 남는다. 그리고 남은 해석이 다음 선택을 지배한다. 상처받는 사람을 약하다고 부르는 사회는 사실 언어의 영향력을 부정하고 싶어 할 뿐이다. 말이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말하는 쪽의 책임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넘기지 못한 내가 문제라는 말이 쉽게 나온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자면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인간적 감수성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중요한 것은 그 감수성을 자기 공격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말은 감정까지는 건드릴 수 있지만
정체성까지 결정할 권리는 없다. 어떤 관계에서는 유독 험한 말이 반복된다. 농담처럼 던져지지만 늘 같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시간이 지나면 말의 내용보다 구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 문제는 성격의 충돌이 아니라 관계 안의 힘의 방향에 가깝다. 서양 철학은 언어를 단순한 소통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푸코는 말이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일상적인 도구라고 분석했다. 누가 말할 수 있고 누가 참아야 하는지가 이미 정해진 관계에서는 언어가 자연스럽게 폭력의 형태를 띈다. 험한 말은 우연히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허용된 위치에서만 나온다. 상대가 반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관계가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래서 무례한 말은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관계에서 더 자주 등장한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쪽이 함부로 말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그 말이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통과됐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한 번 넘어가면 다음에도 가능해진다. 언어는 허용된 만큼 확장된다. 그래서 관계 속 험한 말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문제는 듣는 사람이 그 말을 개인의 평가로 받아들일 때다. 사실 그 말은 관계의 위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호에 가깝다. 내가 이 정도 말은 감당해야 하는 위치다라는 암묵적인 선언이다. 내용보다 의도가 중요하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말의 옳고 그름보다 왜 이 말이 나에게 향했는지를 본다. 그 순간부터 험한 말은 설명이 아니라 경고로 읽힌다. 관계를 점검해야 할 신호다. 말은 관계를 말해주지 않는다. 권력을 드러낸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험한 말은 더 이상 개인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다. 험한 말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으면 자주 돌아오는 말이 있다. 그 정도로 상처받을 줄은 몰랐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 상당 부분 사실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느끼지 못한다. 서양 철학은 이 현상을 낯설게 보지 않았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시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타인의 반응은 과장되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상처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말이 쉽게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말의 영향은 의도보다 결과에 더 가까이 있다. 말은 입을 떠나는 순간 말한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다. 그 이후에는 듣는 사람의 경험, 불안, 기억과 결합해 전혀 다른 무게로 작동한다. 이 간극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자신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을수록 말의 파괴력은 체감되지 않는다. 웃으며 던진 말, 가볍게 한 평가가 상대에게는 판결처럼 남는다. 하지만 말한 쪽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느낀다. 그래서 험한 말은 반복된다. 아프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느낄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위험한 착각이 생긴다.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문제 없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보통은 포기다. 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판단이다. 철학적으로 보면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자기 언어의 결과를 상상하지 않는 상태에 가깝다. 무지에 가깝지만 그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결과가 남기 때문이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넘기고 어떤 사람은 오래 끌어안고 흔들린다. 이 차이를 흔히 멘탈의 강약으로 설명하지만 서양 철학의 관점은 다르다. 문제는 강함이 아니라 자기 해석의 기준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다. 서양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평온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부여한 판단이라고 보았다. 말은 누구에게나 도달하지만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평가할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다. 말에 쉽게 무너지는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다. 자기 판단보다 타인의 평가가 더 중요해진 상태다. 이때 사람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 자신이 증명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험한 말은 상처가 아니라 판결처럼 들린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언어를 참고 자료 정도로만 둔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유지한다. 그래서 말이 들어와도 중심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해석은 지켜진다. 이 차이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다. 사고의 습관이다. 삶의 기준을 외부에 둘수록 말은 강해지고 내부에 둘수록 말은 약해진다. 중요한 점은 기준이 외부로 나가는 순간 말은 통제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이다.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상처를 자기 정의로 확장하지 않는 상태다. 감정은 느끼되 판단은 보류하는 태도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험한 말 자체가 아니라 모든 말을 다 들어야 한다는 착각이다. 사회는 타인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는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다. 어떤 말은 참고할 가치가 있지만 어떤 말은 삶에 들릴 이유가 없다. 서양 철학은 이 구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판단에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누구의 말이든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경험, 책임, 맥락을 갖춘 말만이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말은 소음에 가깝다. 인생을 지키는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출처를 먼저 본다. 누가 했는지, 어떤 관계에서 나왔는지, 그 사람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따진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말은 무차별적으로 내부로 들어온다. 특히 조심해야 할 말이 있다. 구체적 대안 없이 평가만 남긴 말이다. 너는 원래 그렇다. 그게 내 한계다 같은 말은 조언이 아니라 낙인이다. 이런 말에는 개선을 위한 정보가 없다.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 반대로 불편하더라도 들을 가치가 있는 말도 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고 개선의 방향을 포함하며 말한 사람이 일정한 책임을 공유하는 경우다. 이런 말은 아플 수 있지만 삶을 좁히지 않는다. 오히려 선택지를 늘린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모든 말을 같은 무게로 받아들인다. 그 결과 가치 없는 말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만다. 모든 말에 귀를 열어두는 태도는 성숙이 아니다. 기준 없이 열려있는 상태는 취약한 상태다. 인생을 지키는 사람은 듣지 않을 말을 분명히 정해둔다. 그 선택이 삶의 방향을 지킨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다. 대개는 반복되는 말이다. 한 번은 넘겼지만 여러 번 들으면서 익숙해진 문장이다. 그 말은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 선택의 기준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말에도 생명이 있다는 표현은 비유가 아니다. 언어는 실제로 삶을 움직인다. 서양 철학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언어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했다. 어떤 말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세계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삶의 환경이다. 험한 말이 위험한 이유는 그 말이 지금 아프기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 미래의 선택을 미리 제안하기 때문이다. 나는 원래 이 정도다라는 문장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가능성은 조용히 사라진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도전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관계를 피하게 된다. 그렇게 인생은 점점 좁아진다. 말을 던진 사람은 대부분 잊는다. 하지만 말은 듣는 사람 안에서 살아남는다. 가장 지친 순간, 가장 불안한 순간에 다시 등장해 판단을 대신한다. 이때 사람은 그것이 남의 말이었다는 사실조차 잊는다. 자기 생각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생을 지키는 태도는 단순하다. 모든 말을 내면에 들이지 않는 것이다. 말이 들어오는 순간 이 말이 나의 기준이 될 자격이 있는지 묻는 것이다. 그 질문 하나가 언어의 생사를 가른다.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삶은 쉽게 통제당한다. 반대로 언어를 선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유지한다. 말에도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어디까지 들릴지는 언제나 선택의 문제다. 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남아 판단을 대신한다. 이 이야기가 무심코 받아들이던 언어를 한 번쯤 의심하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같은 주제로 이어지는 글이 필요하다면 구독으로 다음 편을 확인하면 된다. 이 내용이 사고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는 그 판단의 표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오래 남아있는 말이 있다면 그 문장을 댓글로 남겨도 된다. 언어를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